저는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울 때 IMF 때 기업 평가로부터 현재 25년 금융 쪽에 일을 하고 있는 이희건 대표입니다. 이희건 대표님 요즘 인기가 점점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도 너무 잘 크고 계시지 않나요? 예,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닙니다. 예. 컨텐츠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저는 처음에 모실 때부터 느낌이 왔었는데 예, 점점 더 승승장구 하시고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증시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12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12월 FMC니까요. 12월 FMC 토대로 향후 내년이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까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먼저 12월 FMC 보게 되면 사실 미국 내년 경제 성장률은 한 1.4%로 올해 2.6%보다는 조금 낮을 걸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준에서는 항상 경제 성장률 예측은 많이 빗나갔어요. 작년 12월에 올해 12월 0.5%라고 예상을 했는데 2.6%니까 많이 빗나갔잖아요. 대신 연준에서 그래도 비슷하게 맞추는 것은 걔네들이 금리 인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금리는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년 미국 기준금리를 4.75로 보더라고요. 그러면 0.25%씩 한 3번 인하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명확히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한다. 이렇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때는 달러가 강세로 막 가요.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반대로 달러가 약세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12월 FMC 끝나고 그게 달러 인덱스에서도 명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게 되면 12월 13일 FMC 이후 달러가 푹푹 떨어지고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고 하면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면 손실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 자산을 매도하고 다른 이머징 자산으로 넘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면 원 달러에서 달러가 약세로 가면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로 갈 수 있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약세로 가는 환율을 매도하고 강세로 가는 환율을 사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네. 그렇다면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로 움직일 수 있고요. FMC 이후 원화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날 보면 FMC 다음 날 원화가 하루에 약 마이너스 2%확 떨어졌어요.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강세로 갈 걸로 봅니다. 원화가 강세로 간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현재 1달러당 1,300원인데 네. 강세로 가서 1달러당 1,000원이 되면 외국인들은 1달러 주고 1,300원 받아서 들어오고 나갈 때는 1,000원 주고 1달러 받아서 나가니까 환수익만 30% 이상 나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내년에 일어날 일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그렇다면 조금 미국 금리하고 미국 달러 인덱스하고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요걸 겹쳐서 가져왔거든요. 네.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게 되면 위에는 달러 인덱스고요. 밑에는 미국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하로 돌았을 때는 달러 인덱스가 약세랐고요. 인상일 때 살짝 올라갔다가 또 인하일 때는 약세로 갔고요. 쭉 갔다가 또 2016년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달러가 강세로 갔다가요. 네. 다시 2000년 약세로 훅 왔다가 그러다가 이번에 또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서 강세로 갔고 그렇다면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달러는 약세로 간다. 그러네요. 예. 이게 아주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돈들은 항상 먼저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고점이 사실은 저 앞쪽인 게 먼저 빠져나갔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FMC 끝나고도 한번 훅 빠져나갔고 점진적으로 빠져나갈 걸로 보고요. 그러면 앞에서도 달러가 약세로 가면 원화가 강세로 간데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봤지만 원화하고 우리 시장 상관관계 한번 보게 되면 네. 지금 보듯이 원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우리 시장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내년에 달러 약세 원화 강세로 가면서 저기 2013년부터 비슷한 위치인데 지금 보면 비슷한 위치인데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대세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경제가 썩 좋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상승을 하냐 고민을 하는데 이번 상승은 사실 경제 성장률 주축으로 상승하기보다는 네. 금융위기나 코로나 위기에서 돈을 워낙 많이 풀었으니까 경제가 조금만 좋아지더라도 이런 어떤 유동성으로 상승하는 장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 약간 미스를 할 수 있고요. 그때는 2014년 때는 연준 자산이 뭐 1조 달러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뭐 8조 달러 약간 줄어들었지만 7배 이상 돈이 풀렸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곡선장이 아니더라도 조금만 받치면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시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큰 랠리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이런 FMC가 딱 일어났을 때 그때 사실 FMC 끝나고 달러가 한번 약세로 확 움직이고 원화가 강세로 갔을 때 외국인 돈이 한번 우리 시장에 들어왔거든요. 그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월 14일 FMC 끝나고 목요일 금요일 14, 15일 동안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이 1조 4,817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확 들어올 때 늘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거나 가장 먼저 사는 종목이 향후 시장을 주도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래서 요 기간 14, 15일 동안 외국인들이 어떤 주식을 가장 많이 샀는지 제가 이렇게 조사를 했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보면 일단 가장 많이 산 것은 반도체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 합쳐서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 1조 4,817억 중에 52%를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샀어요. 어마어마하게 샀네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 보고 일단 반도체를 쓸어 담았다. 그러면 뭐 강하게 상승을 하더라도 아니더라도 반도체는 향후 계속해서 주도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뭐 다음 시장은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는 시장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조 옆에 보면 제가 코스피 200 비중인데 삼성전자는 24.47% 중에 20.6%니까 사실 자기 비중보다는 약간 적게 샀어요. 외국인들이. 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5.7% 코스피 200인데 32%를 SK하이닉스를 담았어요. 엄청 샀네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최선호주를 SK하이닉스로 봤다. 요렇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러면 일단 뭐 반도체에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봐야 된다. 요런 결론을 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 많이 산 종목이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보게 되면 시가조 이제 코스피 200 비중이 2.27%, 1.56%인데 6.1%, 5.5%. 네. 그래서 자기 비중보다 더 많이 담았다. 또 요때 또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이제 그래서 2차 전지 중에서는 그래도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을 그래도 조금 좋게 보고 있다.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 네. 이후에 계속 담지는 않고 조금 매도가 나왔어요. 아, 그래서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건 아니다. 대신 어쨌든 모멘텀이 있을 때 담았다는 것은 향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현대차, 기아, 자동차예요. 네. 자동차는 목요일, 금요일 날 뭐 자기 비중보다는 조금 더 담았고요. 대신 지난주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계속 샀어요. 그래서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그러면 내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그러면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주는 요 영향이 있어 보입니다. 뭐 사실 자동차주 모멘텀은
뭐니 해도 전기차를 얼마나 파냐에 거기에 달렸다고 보고 또 우리가 주력으로 하는 미국에서 전기차를 얼마나 팔았느냐 보게 되면 1월에서 9월 이제 현대 기아 그룹이 7.5%로 2위까지. 네. 뭐 물론 테슬라가 1위지만 그래도 지금 IRA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와중에 7.5%면 상당히 잘했네요. 그렇죠. 네. 정말 선방한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내년 하반기에는 미국에서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 내년 하반기에는 세제 혜택을 받고 개인들한테 이제 판매 공략을 하고 지금 저기 높아졌는 것은 주로 기업 상대로 했다가 이제는 만들면 직접적인 개인 상대로도 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내년 시장을 보고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고 보면 자동차는 어쨌든 현대 기아차에 대형주 관심을 가지는데 자동차 부품주는 그렇다면 자동차 부품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어쨌든 내년에 호재를 보고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현대그룹 따라 미국에 같이 진출한 자동차 기업들 또는 미국 전기차에 부품 공급을 하는 자동차 부품주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요렇게까지 또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14일, 15일 외국인 수급을 보니까 LG 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도 많이 담았네요. 요거 잠깐 볼게요. 네. 요때 보면 상대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LG화학, SDI는 상대적으로 적게 담았어요. 아, 적게 담은 건가요? 예. 보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도가 나왔고요. 아,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521억이지만 1.7%잖아요. 진짜 많이 조금 담았네요. 예, 1조 4,717% 중에 1.7%. 코스피 200에 5.52% 비중인데도 자기 비중에 비해서는 적게 담았고. 그러네요. LG 화학도.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2차 전지 셀업체. 2차 전지 셀업체에 대해서는 외국인들 시각이 썩 좋지 않다. 요렇게 제가 지난번에도 뭐라 그럴까 공매도 상황을 보고 그때 롱숏 전략에 따라 외국인들이 2차 전지는 썩 좋게 보지 않고 있다. 설명을 들었는 게 그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굳이 2차 전지 셀업체 쪽에서는 뭐 크게 관심을 지금 둘 필요는 없다. 요렇게 보여지고요. 그럼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퓨처엠은 뭐 약간 원자재랑 양극재, 소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직접 생산이 되니까 이제 내년에 모멘텀이 있는 걸 보고 그렇군요. 현대기아도 내년에 공장 생산을 하고 반도체는 업황이 좋아지고 그래서 모멘텀들이 있는 쪽에 외국인들이 들어온 걸로 보여지고요. 네. 이제 그리고 성장주들은 약간 차별이 있는데 요거는 뭐 아직은 금리 인하가 되기 전까지는 뭐 성장주 매수하기는 조금 쉽지 않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워낙 갑자기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관심 가지기는 조금 어렵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성장주는 조금 뭐 타이밍을 보자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뭐 그렇다면 뭐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2024년은 뭐 명확히 금리 인상은 종료가 됐고 금리 인하가 2회 내지 3회. 그래서 지금 뭐 패드워치 연방 금리 선물 쪽에 보면 내년 3월 FMC에서 금리 인할 확률이 한 90%로 나오고 있으니까 뭐 또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가봐야 됐지만 시장에서는 좀 더 빠르게 좀 원하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금리 인하 쪽으로 내년에 갈 거니까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되고 원화 강세에 따라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다른 것보다 대형주는 일단 외국인들이 집중하는 매수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앞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렇게 뭐 시황은 크게 정리를 하면 될 걸로 보입니다. 너무 명확한데요. 이해근 대표님 항상 만날 때마다 이게 자료와 기준 제시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는 뭐 포스코홀딩스 원자재나 소재 쪽. 약간 아쉬운 거는 그다음에 좀 매도가 나왔다.
반도체랑 자동차 괜찮겠네요. 예. 반도체가 이제 그 외국인들이 많이 샀는데요. 그거는 뭐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지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네, 반도체 사이클은 뭐 명확히 정말 저점이라고 보면 되고요. 뭐 다시 한번 요 차트를 보면 요게 이제 D램 가격 YOY 뭐 D램 가격 자체가 아니고 작년보다 D램 가격이 올랐나 낮았나를 보여주는 거고 요 D램 가격 사이클로 보면 현재 위치가 정말 딱 바닥권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D램 가격이 하락을 했다면 이제부터 D램 가격이 반등이 된다. 그러니까 업황이 회복이 되고 있다. 요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 회복을 보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뭐 가장 수혜를 보는 건 역시 반도체 판매하는 메이저 업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가장 수혜를 보고 또 SK하이닉스는 HBM에서 뭐 가장 성과를 내니까 외국인들이 거기에 더 플러스 알파를 두고 매수를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반도체 사이클하고 과거 반도체 사이클하고 SK하이닉스 주가하고 한번 보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반도체 사이클이 뭐 이렇게 보면 반도체 사이클이 바닥에서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사이클보다 더 상승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이렇게 바닥에서 상승을 하면 더 슈팅이 나왔고 바닥에서 상승을 하면 더 슈팅이 나왔고 그러면 지금 바닥에서 상승을 하니까 상승 기간은 보통 2년 플러스 알파인데 주가는 한 3년 더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 과거의 상황을 보면 대신 과거는 반도체 사이클이 저점일 때 주가도 좀 많이 빠졌는데 지금은 선반영이 돼서 뭐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강하게 상승하기보다는 뭐 내년 뭐 상반기까지는 점진적인 상승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 2025년은 이제 뭐 HBM 효과도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뭐 서부 투자라든가 또 재택근무로 많은 뭐 노트북부터 해서 타블릿 많이 샀던 교체 수요까지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2024년 말 2025년이 뭐 반도체의 피크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인 상승 후에 확 강한 상승 뭐 시세 분출 나올 수 있고요. 대신 이렇게 이상하지만 사실은 뭐 어느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주가를 확 들어 올릴지는 알 수는 없고요. 또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 또 외국인들이 한번 들어오면서 확 들어 올리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매수하지 않으면 한번 타이밍을 놓치면 이런 어떤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은 매수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뭐 없으신 분들은 조금 지금도 조금 상승을 했지만 매수해 놓고 기다리는 전략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러면 반도체 전체적으로 보면 2024년은 점진적인 상승, 2025년 폭발적인 상승 기대가 되고 물론 업황이 좋아지고 D램 가격이 올라가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반도체 장비주들은 사실 3분기 실적이 정말 급감을 했고 이제 업황이 좋아지기 전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라인을 깔았기 때문에 비수기로 접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 반도체 장비주 전체가 상승하기는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주 내에서 테마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이게 업황 전체가 가는 게 아니고 테마를 형성하고 몇몇 종목이 움직이는 어떤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가장 최근은 뭐 온 디바이스 AI 테마, 뭐 제주 반도체가 대장주인데 테마는 항상 대장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앞으로 막 2, 3년 동안 상승으로 갈 수가 있는 건가요? 와, 사이클이 이제 그렇게 도래한 거예요. 도래한 거니까. 그러면 전고점도 넘을 수 있어요? 반도체는 보면 지수를 보면 항상 전고점을 넘어갔어요. 그 넘어가는 이유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반도체라는 것들은 매년 수요가 증가가 하고 있다. 그렇게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반도체 가격이 고점에 갔을 때는 항상 지난 매출보다는 더 늘어나고 지금도 보면 뭐 전기 자동차나 로봇이 반도체 수요가 계속 증가가 되니까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업종으로 계속해서 전고점을 넘어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온디바이스의 대장주는 제주 반도체군요. 예. 그래서 제주 반도체 일단 기업 자체로 보면 기업은 뭐 아주 이상한 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뭐 보면 뭐 영업이익이 2000년도 66억, 2021년 201억, 네. 2022년 282억. 느네요, 계속. 예. 올해가 조금 줄었고요. 아, 대신 뭐 영업 이익률도 뭐 올해 한 10% 이상 되니까요. 그래서 뭐 기업 자체는 이상하지 않다. 그러고 이게 대장주인데 일단 온디바이스의 이야기가 뭔지도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일단 우리가 밑에 보면 사용자가 뭐 핸드폰이나 타블릿에 뭐 AI 명령을 하게 되면 보통 같으면 디바이스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서버에 요청을 합니다. 그 처리를. 네. 그러면 서버가 막 계산을 하니까 결과가 되면 디바이스는 결과를 보여주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 서버에는 많은 디바이스가 붙어 있잖아요. 서버 하나에. 네. 그러니까 많은 이 AI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해결하려고 HBM 반도체가 붙었어요. 아. 큰 HBM 반도체 연산을 빨리 하려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올해는 HBM 주축으로 움직였고. 근데 여기서 하나 단점이 인터넷이 안 된다든가. 그러면 요청이 안 되고. 그렇죠. 그럼 이제 뭐 자료가 서버로 넘어가야 되니까 정보 보안에도 조금 취약하고. 요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디바이스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디바이스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뭐 타블릿이나 핸드폰에서 바로 AI를 실행을 해서 바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요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 핵심이 뭐가 되면 반도체 설계 기술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의 테마는 이제 반도체 설계를 하는 종목들이다. 네. 그래 보면 뭐 반도체 장비주들하고는 약간 거리가 나 있고 그래서 뭐 설계하는 종목들 중에 지금 제주 반도체가 가장 강하게 가고 있고 뭐 불을 땡긴 것은 뭐 2024년 내년에 갤럭시 S24에 삼성 가오스 요게 탑재될 거다. 실시간 번역. 예, 예. 아, 네. 그러면서 뭐 불을 땡겼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런 테마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네. 많은 개인들이 좀 아쉽게도 테마의 고점에 사서 많이 손실을 보고 물리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팔고 나니까 또 오르고 그래서 엇박자를 타는 경우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이제 제주 반도체 지금 테마로 강한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불을 뿜고 지금 한 240% 움직였어요. 와. 그래서 지금 이런 위치가 좀 오버슈팅도 나왔던 위치고 그러면 올해 강한 테마들이 나왔을 때 그런 테마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제주 반도체에 어떻게 보면 뭐 나름대로 공략을 할지 좀 뭐 계획을 세우는 데는 도움이 될 걸로 보여가지고 네. 올해 가장 강하게 움직인 테마 혹시 기억나는 거? 올해 뭐 2차 전지 로봇 맞습니다. 인공지능 뭐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뭐 연초에 가장 강하게 움직인 로봇 테마 네. 그 중에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023년 1월에 거래량을 내고 불을 뿜고 확 움직였죠. 네. 강하게 움직이고 한 167% 움직이고 그래서 테마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상한가가 확 들어가 버리면 이거 고점을 알리는 신호예요. 한 150% 상한가까지 합쳐서 150% 이상 가면 그 다음날 고점 형성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로봇 대장주가 고점을 형성하게 되면 대장주들은 가격 조정 받는 애들도 있고 또는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간 조정 받는 애들도 있고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 테마들이 이렇게 부상을 확 해버리면 상한가가 나오고 그 다음 고점을 형성을 하면 고점 대비 보통 한 20영업일 정도 뭐 평균적으로 전후에 매수했을 때 뒤풀이가 나올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저기 화살표로 딱 했던 부분이 20영업일 정도고요. 그 정도 위치에서 대장주들은 공략을 하면 20일 이동 평균선 이하 20영업일 정도 횡보를 했을 때 뭐 위치가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또 2차 전지
중에 포스코 DX 한번 볼게요. 포스코 DX도 불을 뿜고 확 움직임이 나오고 전날 상한가가 나오고 그 다음날 고점을 형성을 하고 그러고 표시를 했는 게 한 20영업일 오. 기간 조정이 나오고 뒤풀이가 나오고 네. 그러기 때문에 조금 급히 따라가기보다는 이렇게 한 150% 이상 강하게 확 움직인 종목들은 상한가 다음날 고점 형성하고 기간 조정 한 20일 정도 기다려서 매매하는 게 사실은 가장 적절한 매수 포인트로 보여지고요. 네. 또 예외들이 있습니다. 예외들이라는 것은 뭐 AI 말씀하셨는데 AI 애들은 좀 예외로 움직인 측면이 있어요. 네. AI 대장주인 셀바스 AI 보면 다른 애들은 바로 확 움직이고 바로 갔는데 거래량이 터지고 횡보를 조금 하고 다시 불을 붙였어요. 네. 얘네들은. 그러면서 상한가가 안 나왔어요. 얘네들은. 이제 앞에 테마들이 보통 상한가 형성하고 고점 형성하는데 상한가 형성하지 않고 네. 한 170% 상승하고 횡보를 했어요. 그러네요. 횡보를 했는데 한 20영업일까지가 안 오고 바로 움직여 버리더라고요. 이런 애들은.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이 있고 또 의외로 빠져버리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간다면 공략을 하면 되는데 테마 속성에 따라서 또 빠지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가는 애들은 사실 아쉽지만 타이밍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주 반도체도 좀 요런 형태가 비슷해요. 앞쪽에 한번 확 튀고 옆에 횡보했다가 다시 거래량이 나오면서 튀고 상한가가 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기존 로봇 테마나 2차 전지 테마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고요. 뭐 하지만 앞에 말했지만 뭐 AI처럼 가면 좋지만 또 AI처럼 안 가고 빠지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20일 이동 평균선 이하 60일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또 강하게 간다면 사실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늘 주식이라는 게 욕심을 내다 보면 어려워지니까요. 좀 느긋하게 기다리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야지만 테마 매매에 있어서 뭐 낮은 데서 끝까지 갈 수 있고요. 네. 뭐 그렇다면 또 여기서 그다음 또 많이 테마 매매에서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고 하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한번 튀고 네. 조정 나올 때 살라말랑 하다가 또 확 100% 상승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고 하면 네. 조금만 조정 나와도 따라 붙게 돼요. 심리적으로.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참 묘하게 이렇게 두 번 크게 나오면 그 다음 조정은 정말 깊어져요. 의외로 조정이 더 깊어져요. 그렇구나. 또 셀바스 지금 포스코 DX도 마찬가지고 뒤에 더 크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마음에 뒤에서 일찍 들어가는 또 개인들이 많아요. 또 셀바스 AI도 조정을 쭉 두고 강하게 가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뒤에서 빨리 들어가는 조급증이 생겨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2단 상승이나 아니면 오버슈팅 조정 없이 갖는 애들은 생각보다 여러분들 조정을 깊게 나옵니다. 고점 형성 후에 최소한 3개월 이상 조정을 받고 네. 또 120일 이동 평균선 이하까지 그러니까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상승했을 때는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보고요. 셀바스 AI 같은 경우도 고점 형성 후에 1, 2, 3, 4개월 네. 조정받고 120일 평선 훅 밀렸다가 뒤풀이가 나왔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2단 상승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 1개월, 2개월, 3개월 이상 조정 나오고 120일 조정 나오고 뒤풀이가 나왔고요. 네. 그러면서 오버슈팅이 나오거나 2단 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생각보다 길게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요정까지 가지고 테마를 보면 사실 테마라는 게 맥점이 몇 개 없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새로운 테마들이 나왔을 때 뭐 하는 지표가 되고 또 중요한 것은 테마들은 또 많이 봐오고 자기만의 또 뭐 어떻게 보면 타점을 잡는 그런 것들도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연구에 요 바탕으로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전체적으로 테마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테마주들은 일단 가장 강한 종목에 붙어야 된다. 그건 뭐
테마 중에 가장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 그 다음에 대장주 같은 경우는 보통은 상한가가 나오고 고점 형성 후에 20일 영업이 횡보했을 때 맥점이 한번 나왔다. 네. 그 다음에 오버슈팅으로 바로 뭐 300, 400% 상승을 하거나 이제 고점 20 영업일 주고 그 다음에 2차 상승이 나왔을 때는 뒤에는 길어진다 조정이. 3개월 이상 조정이 나오고 또 120일 이동평균선 이하까지 가격 조정까지 나온다. 네. 요거까지 가지고 보시면 그래도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연구하거나 버티시면 테마주도 또 잘 매매가 가능하실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24년에는 반도체가 좋은데 그 중에서도 온디바이스도 좋다고 보시는 예, 거예요. 온디바이스 좋은데 온디바이스는 테마로 움직이기 테마로. 때문에 테마 설명을 같이 드린 거고요. 그 테마로 움직인다라는 거는 뭐 실적에 비해 많이 움직인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이게 보통은 보통 HBM 대장주 같은 경우는 한미 반도체잖아요. 네.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한번 상승을 하고 개장성 뭐 한 3, 40% 상승하고 20일 이평선까지 쭉 왔다가 또 상승을 하고 쭉 왔다가 이런 계단식 상승을 했는데 테마는 한 번에 200%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업종 상승하고는 좀 다른 명확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뭐 온디바이스 이런 애들은 명확히 테마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테마는 한번 만약에 꺾여서 물려서 꺾인 거예요. 그럼 회복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물리냐가 중요한데 사실 2단 상승하고 고점에서 물리면 사실 앞에서처럼 오랜 기간이 필요하게 되고요. 네. 1차 상승에서 물렸다. 그러면 이제 생각보다 20영업일 어느 정도 횡보 뒤에 한 2개월 정도 후에 회복될 확률이 높고요. 그렇군요. 예, 대표님 2차 전지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공매도 현황을 봤을 때 조금 줄고 있는 종목들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2차 전지 먼저 공매도 현황을 한번 볼게요. 네. 제가 지난 11월 24일 출연을 했고 네. 또 오늘 26일인데 22일 기준으로 네. 작성을 했는데 보면 에코프로도 한 25만 주, 에코프로 BM도 한 30만 주 줄었어요. 네. 아직도 줄어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확 의미 있다고 보긴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측면에서 보면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한 100만 주 이하로 늘어온다든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지난번 한 200만 주 정도까지 확연히 줄었을 때 너무 조급하게 달라붙기보다는 뭐 횡보하면서 얘네들이 어쨌든 뭐라 그럴까요?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지 네. 수익이 남으니까 계속 저점 횡보하면서 공매도 물량을 줄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리 들어갈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줄었다는 것은 그래도 상당히 희망이 있는 거죠. 걔네들이 어느 위치에 들어온 물량이 빠져나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빠져나갔다는 거니까 향후 상승할 것도 염두를 하지 않으면 뭐 줄일 일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좀 희망이 보이고 있다. 요렇게 보여지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예. 많이 줄었는 거 아니에요? 예, 포스코홀딩스 같은 건 앞에 말했지만 내년에 어떤 호재도 있고 또 외국인들이 대형주다 보니까 매수가 들어오는 측면도 있고 그러게요. 그리고 또 포스코 퓨처엠은 아쉽게 안 줄었고 조금 차별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MSCI 코리아 인덱스 지수는 예. 거기에 포스코홀딩스는 들어갔죠. 예. 다른 건 안 들어가 있고.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매수가 점점 뭐 되고 있나 보네요. MSCI 지수도 외국인들이 살 때 그거를 사니까. 이제 그거에 사는데 그거는 뭐 편입이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차 있다고 보여지고. 네. 예. 그거보다는 이제 새로운 외국인들이 앞에 봤지만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그룹 샀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형주들은 또 외국인들이 바치는 코스닥하고 다르게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줄었는 걸로 보이고 또 무엇보다도 내년에 이제 리튬 강산 실제 생산된다는 호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렇군요. 포스코홀딩스가 제일 좋은 것 같네요.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 중에서. 2차 전지 중에서는 어쨌든 뭐 안정성으로 보면 포스코홀딩스고 그다음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가 줄면 뒤쪽에서 내년 뭐
한 하반기 쪽에서 또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 공매도 줄고 어. 지금보다는 공매도 줄고 또 그러면 또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에코프로 BM이 뭐라 그럴까 12월 달에 호재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그 SBI. 예. 거기에 큰 납품이 들어오면서 확 튀었을 때 네. 이제 공매도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면 네. 저 앞쪽에 에코프로 BM이 한 110% 움직이면서 공매도가 한 300만 주 확 줄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호재가 나오면서 위로 확 튀었잖아요. 네. 그래서 고점하고 제가 연결을 쭈루룩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낮은 가격에 공매도가 한 223만 주 공매도를 쳤어요. 그럼 얘네들은 손실 구간인데도 안 줄었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오히려 옆으로 횡보하고 꺾일 때 줄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손실 구간에 있는 애들이 줄었는 게 아니고 저 위쪽에서 들어온 애들이 좀 줄었지 않을까. 요 위쪽에서부터 공매도가 시작이 됐으니까 네. 얘네들이 좀 뭐 수익률이 있는 애들이 좀 줄었지 않을까 보고 여기서부터 223만 주 했던 애들은 여기서도 안 줄었기 때문에 버틸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주가 올라버리면 걔네 큰일 나겠는데요. 예,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100% 정도 이런 어떤 그래서 뭐 채권 시장에 보면 보통 뭐 죽음의 회오리 저런 뭐 어느 이게 보면 1조 원 이상 매도가 됐기 때문에 한 세력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세력이 뭐 이게 뭐 반대 매매가 나와가 들어와서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연쇄적으로 반대 매매가 팍팍 나오면서 이런 형태가 돼 버리죠. 네. 7월 달에 110%확 튀듯이. 네. 확 튀게 되면 이것도 앞쪽 고점 뭐 110%니까 한 8, 90%확 튀게 됐을 때 그때 매도를 해야 돼요. 이때는. 이때 또 잘못 생각해서 매수하면 안 되고요. 이때는 뭐 펀더멘탈 수급보다는 공매도에 어떻게 보면 쇼 커버링으로 확 올랐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 지루한 어떤 흐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어떻게 뭐 매월 뭐 적립식 같은 걸로 모아가는 게 괜찮아 보이세요? 아니면 좀 기다려보는 게 좋아 보이세요? 일단 만약에 모아간다고 하면 에코프로 BM은 공매도 세력이 여기까지 공매도를 쳤기 때문에 그 이하로 나오고 공매도가 준다. 그때가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저점을 형성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을 형성하고 횡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 한 25만 주 줄였기 때문에 아직도 뭐 한 3, 40만 주 더 줄고 그래서 주는 걸 보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타이밍이 나오면. 좀 의미 있게 아까 예. 말씀해 주실 때 에코프로는 한 100만 주 정도, 예. 에코프로 BM은 한 200만 주 예. 정도까지는 한번 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예. 것 같다. 그러다가 뭐 움직임이 나오거나 또 다른 이슈가 나오게 되면 요건 순수한 공매도 측면에서 우리가 봤기 때문에 네. 다른 업황이나 또 다른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나오면 또 제가 또 맞춰서 공매도하고 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공매도는 이제 저희가 완전 눈앞에 처한 이슈고 예. 그 한 2, 3년 이렇게 보면요. 예. 업황적으로 봤을 때는 좋게 보세요. 예, 일단 업황은 우리가 미국 시장을 들고 있는데 네. 또 현대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또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음. 뭐 업황적으로는 좋아 보이고요. 아. 또 현대기아가 내년부터 미국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좀 더 팔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이 못 들어오니까 네. 일단 단절돼 있는 게 있으니까 일단 기본 시장을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그래도 안전판이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또 일각에서는 2차전지 대장주가 에코프로 머티로 바뀌었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제가 그래서 안 그랬어도 오늘 에코프로 뮤티 준비를 했는데 제 관점에서는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에코프로 머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에코프로 머티가 상장이 되고 정말 크게 상승을 해가 지금 위치예요. 진짜. 올라와 있고 여기서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됐어요. 이제 특례 편입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뭐 시가총액 50위 안에 네. 15 영업일 유지를 하게 되면 다음 선물 만기가 끝나면 코스피 200에 들어오게 됩니다. 시가총액이 워낙 커져 있으니까. 이제 요거에 이제 우리가 특례 편입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특례 편입 시키려고 좀 과다하게 올릴 측면이 있고요. 네.
특매 편입이 되면 이제 코스피 200 추정하는 펀드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또 사니까. 의무적으로 또 50이 정도 되니까 기본적으로 채야 되니까 물량 또 넘길 수도 있고 요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뭐 단순히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 또는 코스피 200에 편입돼서 물량 넘긴다 이건 예상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뭐 특례 신규 상장이 되고 특례 편입되는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보면 편입이 되고 주가고 12월 22일까지 수익률이에요. 편입된 당시에서부터 수익률을 나타낸 건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편입 후에 지금까지 78% 하락을 했고요. 카카오뱅크도 편입 주가에 비해서 지금 69%. 크래프톤도 게임 업체지만 65%, SK 바이오팜 51%, SK 아이테크놀로지도 마이너스 48%. 물론 이게 2021년도 특례 편입이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심한데요. 그러니까 직검이 좀 과하게 되고 편입이 돼 있다. 그러면 앞으로 조심을 해야 된다. 네. 이게 과거의 사랑을 보면 그렇게 뭉치겠으니까요. 그렇군요. 상장이 되면서 좀 무리하게 많이 간 애들은 항상 좀 후유증이 있으니까. 그래서 당장 뭐 단타는 괜찮지만 중기 보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잘못하면 이 사례들로 봤을 때는 반토막이 예, 지금까지 사례들은 안 좋았어요. 결과가 안 좋았으니까 물론 뭐 에코프로 머티는 좀 다르다 할 수 있겠지만 항상 과거 따라가는 게 또 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요런 걸 좀 보여드려야지 또 참조할 때 도움이 되실 걸로 보이고.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뭐 크래프톤 저도 다 기억나는데 저거 상장할 때 엄청 다 좋다고. 이게 다 좋다고 했어요. 4대 은행 다 뛰어넘는다고 하고. 뭐 다 간다 했지만 지나고는 지금 뭐 상장될 때는 말씀대로 다 호재 만발로 그래야 시가총액이 높고 특례 편입이 되니까. 근데 지나고 보면 또 거품 또 빠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요것도 항상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신규 상장 종목들 그래서 뭐 에코프로머티에 그래서 코스피 200 대형주는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이 되면 이제 중기적으로 조심을 하자. 요게 하나가 나오게 되고 그 외에 신규 종목들에 이제 조심해야 될 포인트를 보게 되면 뭐 가장 최근에 파두. 네, 파두가 뭐 말도 안 되게 맞아요. 실적이 파두 실적을 잠깐 보면 지금 보면 2019년 매출액이 2억이 했어요. 그럼 2021년에 52억, 2022년에 564억. 그리고 원래 뭐 2천억까지 바라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러면서 보면 2021년에서 2022년 확 크게 증가를 했고 원래 크게 증가할 거다. 이 성장 한 번 증가했고 한 번은 가정을 가지고 시가총액을 크게 1조 원 이상 받은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원래 매출액이 3분기가 3억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더 문제는 사실은 이제 얘네들이 상장을 할 때 자료를 제출할 때 보면 2분기 매출보다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료 받은 쪽에서는 미리 알았을 확률도 높고요. 그래서 지금 파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코스닥 150 특례 편입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했어요. 보통 기관들이 특례 편입되면 앞에처럼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도를 했더라고요. 걔네들이. 너무 안 좋으니까. 예. 그랬을 확률이 이건 그냥 제가 예상을 하는 거니까 사실 뭐 알 수는 없지만 왜 매도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줄기차게 매도했고 그걸 또 아쉽게 개인들이 받았고 그러다가 실적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주가가 확 밀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런 이슈가 나오고 확 밀린 애들은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이슈가 됐던 애들은 기관들도 매도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아쉽지만 뭐 보유하고 있으면 또 뭐 또 많은 안 좋게 들릴 수 있지만 좀 교체 쪽으로 워낙 뭐 펀더멘탈하고 괴리가 너무 벌어져 있으니까. 내년에
그 반도체 사이클 시작되는 거에 흐름을 좀 타는 것도 어려워 보이세요? 워낙 좀 뭐라 그럴까요? 매출액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크죠. 시가총액이 1조 원인데 매출액이 3억이다. 이거는 너무 커요. 어떻게든 설명이. 뭐 삼성전자도 막 적자라고 그러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업황 사이클에 따라 좋아진다는 게 명확히 보이고 또 매출액이 안 좋은 건 아니니까 걔네들이 영업 매출은 말 그대로 기업 활동인데 기업 활동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매출액은 이제 판매 단가에 따라 영업이익은 낮았다 올라갈 수 있는데 매출액은 사실 이건 영업 자체의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래서 영업이익하고는 많이 다른 측면이 있고요. 매출액 자체가 안 좋았다는 거는. 그래서 이건 뭐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또 뭐 자료 제출할 때 2분기 실적부터 안 좋았기 때문에 2분기 때도 안 좋았고 뉴스 보면 그런 것들도 사후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증권사들이 문제인가요? 막 상장할 때 가격을 막 너무 높게 해주고 막 이런 건가요? 이거 제가 또 알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제가 지금 와서 보면 우리가 상식선 밖에 시가총액이라서 어쨌든 뭐 안 좋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보면 여기서 하나가 나타나는 게 신규 상장 종목의 특징들이 이제 파도를 보면 우리가 하나 유추를 할 수 있는데 네. 신규 상장을 할 때 공모가를 높게 받고 시가총액을 크게 하려면 상장 이제 하는 전에나 뭐 직전 연도에 뭐 이것저것 끌어올려서 영업이익이나 이런 걸 최대한 좋게 해야지 공모가를 높게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얘들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사실 상장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은 공모가 높고 시가총액 높게 해서 투자금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니까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해서 영업 활동을 해서 상장 전해에 좀 네. 땡기는 맞아요. 이제 좋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 보면 뭐 이제 뭐 영업이익이나 매출 좋게 만드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막상 상장되고 그 다음에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혼나죠. 안 좋게 대리가 되죠. 엄청 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 종목은 실적 발표 때 조심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실적 발표하는 기간을 보면 분기나 반기가 끝나면 일반 기업들은 한 45일. 그래서 뭐 9월 30일 끝났다. 9월 30일 끝났다. 3분기가 끝났다. 그러면 45일이 지나고 실적 발표 그 안에 하고요. 대부분 45일째 하거나 아니면 신규 상장 종목은 2년까지는 60일까지 이제 유예를 두거든요. 그래서 60일 때 하거나 그래서 요 두 지점에서는 신규 상장 종목 매수하려다가도 조금 참고 실적 나오고 매수하시라. 네. 또 사업 보고서는 90일이니까 이제 1년이 끝나면 90일 안에 발표되니까 보통 뭐 3월 한 20일 정도 되면 먼저 뭐 감사 보고서 올라가니까 그런 거 보고 그래서 실적 발표 시점에서는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 요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신규 상장 종목 보게 되면 보호 예수 풀리는 게 있습니다. 보호 예수. 이제 보호 예수가 뭐가 하면 이제 상장 종목이 상장되기 2년 전에 미리 이제 오늘 상장이면 2년 전까지 그 사이에 투자금이 들어온 애들은 상장됐다고 바로 못 팔아요. 너거는 상장될 거 알고 들어온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측면 2년 밖에서 미리 들어온 애들은 바로 팔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1개월, 3개월에 묶여 있어요. 그럼 상장 후에 1개월 시점에 그 물량이 한번 나오고 3개월 시점에 한번 나오고 요렇게 주가가 훅 한번 밀리는 요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런 대표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보면 오늘 알맥입니다. 네. 알맥 보게 되면 상장 후에 딱 3개월 되는 시점에 확 24% 그날 보이스가 풀린 건가요? 그렇게 볼 수밖에 딱 기간이 맞으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락해서 옆으로 횡보한다 그러면 내가 매수를 하더라도 요 3개월 시점 지나고 또 충격받고 밀렸을 때 사면 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다음 요런 뭐 코처 테크놀리지 이런 애들도 1개월 후에 좀 한번 확 밀렸고 3개월 되는 시점에서도 적어 보이지만 10%확 빠졌어요. 네. 확 빠지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매수하려다가도 3개월 되는 시점이면 하루 이틀 밀리는 거 보고
접근을 하는 게 유리하다.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공시제도에 있어서 보호 예수가 1개월, 3개월에 수량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도 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면 알 수는 있어요. 뭐 다음에 나오면 또 그걸 한번 표를 보여드릴 건데,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런 뭐 벤처 금융애들이 얼마에 투자했는지 단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실 걔네들이 얼마나 투자했는지 단가까지 표시해 줘야지 우리가 투자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거는 표시를 안 하더라고요. 왜 표시를 안 해주는지. 상장되기 전에 일들은 사실 공시를 안 하는. 너무 싸게 사서 그런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사실은 공시는 몇만 주까지만 나오고 그다음 단가는 상장일 기준으로 되니까 사실은 그것까지 사실은 해줘야지 우리가 신규 상장종 명예기밀 할 때 좋은데 아쉽지만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걔네들 단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좀 피하자 요렇게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이제 혹시 뭐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 다 하나요? 일단 저희 나라 공시에서는 또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르지만 저런 공시는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최대 주주가 팔고 나면 5일 안에 공시를 하잖아요. 미국은 팔기 전에 공시를 나 판다 공시. 그렇군요. 언제 판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은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 신규 상장한 다음에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약간 뭐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애들도 간혹 나오긴 나오는데 뭐 테마스 성격에 한번 불을 붙고 튀는 애들이 어쩌다가 한두 개씩 나오는데 주로 또 중소형주들은 횡보하고 이런 형태들 많이 뛰고 또 상승을 하더라도 고점 대비 이제 상장이 되고 확 고점 대비 한 5, 60% 빠졌다가 되돌아 올라가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으니까 뭐 상장되고 앞쪽에서 뭐 50, 60% 빠지기 전에 섣불리 공략하는 것은 단타로 바로 팔아야지 오래 들고 있으면 보호 물량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 상장 종목은 이제 코스피 200 특립 편입되면 이제 어느 정도 상장이 올라왔구나. 그래서 요 비슷한 형태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게 두산 로보틱스. 아직 특례 편입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움직여서 편입되고 슈팅이 나오고 하면 또 그때는 한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다음 또 실적 발표 시점에 조심하자. 그다음 보호 예수 물량 해제될 때 조심하자. 네. 요런 것들 이제 피해 간다면 또 신규 상장 종목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혹시 지금 한 1억 정도 여유자금 있으면 어떻게 투자하시겠나요? 저 같은 한 60%는 네. 일단 SK 하이닉스 이제 보고 또 한 20%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 매집해 가고 나머지 20%는 중소형주 매매인데 네. 제가 지난번에서도 중소형주 공시 중에 이제 뭐 최대 주주가 매수하는 공시가 나온다든가 또는 이제 정리한다는 공시가 나온다. 요런 공시 후에는 강하게 가니까요. 요런 공시 종목 제가 이제 한 코스닥은 그런 공시 종목 중심으로 매수를 할 거고요. 또 뭐 그런 것들을 또 공시 전략 궁금하시면 제가 또 유튜브에 많이 전략들 있으니까 또 오셔서 참고하시고요. 이희근의 경제 TV 예. 많이들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컨텐츠가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러면 대표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올해 좀 아쉬움이 남았잖아요. 하지만 내년에는 이제 외국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또 어떻게 보면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제 큰 상승의 시작일 수 있으니까요. 다들 힘내시고 지금부터 시작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잘못 포기하거나 또 지수가 좀 반등할 때 섣불리 매도하거나 그러시지 마시고 내년에 큰 장을 보고 또 긴 호흡을 보신다면 모두 성공 투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내년은 지금 지수 때보다 내년 말에 가면 높을까요? 훨씬 높죠. 그래요? 예, 제가 볼 시각에서는 일단 미국 기준금리가 한 3번 인하가 된다고 하면 그만큼 부담감 없이 튀어오르고. 이제 지난번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안 하고 횡보만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2006년대에 한 맞아요. 60% 상승한 그런 경험들도 있었으니까 인하까지 간다면 뭐 훨씬 좋죠. 네.
그래서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유동성, 풀린 예. 자금을 볼 때 예, 이제 뭐 아예 경제 상황이 사실 안 좋아지면 어렵지만 경제가 올해보다 뭐라 그럴까요? 뭐 우리나라 경제로 본다면 조금이라도 뭐 받쳐준다면 기본적으로 뭐 경제가 확 나빠지지 않다. 버틸 수 있다. 요것만 밝히더라도 유동성으로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너무 경제 성장률이 낮다. 여기에 포커스보다는 일단 세상에 돈이 워낙 풀려 있다. 그리고 조금만 경제만 버티면 이런 돈들이 위험 자산으로 들어온다. 네. 여기에 포커스를 두면 될 걸로 봅니다. 네. 혹시 또 이게 지금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익은 대표님께서 이익은의 경제TV와 응답제방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막 블랙스완이 그렇죠.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꼭 출연해 주셔서 바뀌었을 때 또 예. 한번 짚어주시면 너무 예, 또 감사하겠습니다. 바뀔 때마다 네. 예,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익은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